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 박민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포토맥 선생님들께 인사를 동영상으로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대소설 전공 교수로 있고요. 박사 논문은 채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로 작가 연구를 중심으로 해왔고요. 어떤 시대든 그 작가의 어떤 내면 세계, 또 작가의 어떤 전체적인 의미나 가치를 이제 분석하고 또 전달하는 것이 저의 어떤 주된 그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작가 이호석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장비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PPT를 올려놓고 그런 상태로 지금 휴대폰으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에 줌이 설치가 돼 있는데 화면 공유를 하면 어떻게 된 건지 화면이 녹화가 안 되네요. 그래서 어제도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 이제 이렇게 녹화로 먼저 동영상만을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PPT 자료를 이영목 선생님 통해서 선생님들께 이런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현재 이호석 문학재단 이사장 일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이호석 문학재단 이사장 무임입니다. 보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이호석의 생존해 계신 아드님 이자 우자 현자 이후현 선생님께서 이사장 일을 맡으시면서 아버지 부친의 문학을 현양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이호석의 모든 어떤 저작들, 문필적, 문헌적 자료들을 다 모아서 이호석 전집 6권으로 새로 간행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경기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미국 대사관 시험, 그리고 그때 문교부라고 하던가요? 그 시험을 둘 다 합격을 해서, 그래서 최초의 한국 최초의 미국 직항기를 타고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스콘신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셨고, 미국에서 오래 사시다가 또 사업도 하시다가 이제 말년에 돌아오셔서 아버님의 문학을 좀 더 보존하고 기리고 알리는데 힘쓰시겠다 해서 들어오신 지가 약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인가요? 제가 이호석 문학재단 이사장으로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연은 제가 원래 이호석 작가 연구를 했던 사람은 아닌데 2007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습니다. 2007년에 이호석 탄생 100주년, 원래 이호석이 몇 년도에 출생을 했느냐, 1907년 4월 5일 PPT 자료에서 첫 번째 화면인데요. 1907년 4월 5일 날 출생해서 1942년 5월 25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5세로 짧은 일생을 살다 간 사람인데 그 사이에 아주 굉장히 많은 저작들을 남긴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7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2007년이 탄생 100주년이 되는데, 그때 저한테 이호석 문학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 대산문화재단이라고 해서요, 교보문고 재단이죠. 설립자의 호가 대산입니다. 그래서 이 대산문화재단에서 매년 탄생 100주년 작가 학술대회를 여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이호석 작가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약간 리얼리즘, 또 현실을 중시하는 그런 이제 비평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이제 변화 중에 있었습니다만, 이호석에 대해서는 대학원 공부할 때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제가 이제 옮겨온 다음에, 그전에는 국민대학교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정신적으로 안정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쯤 돼서는 제가 40대 중반 가까이 됐을 때인데요. 그러면서 문학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효석에 대한 발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효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더군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효석 전집을, 그때 당시에는 이 이효석의 큰딸이 생존에 계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생존에 계셨죠. 이자, 나자, 미자, 이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창미사라는 출판사를 내고 거기서 이효석 전집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그 아버님 문학에 대한 그 열의가 대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창미사 전집을 이제 한 지를 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효석 문학이 지금까지 정말 많이 오해돼 왔었구나, 이효석을 너무도 몰랐었구나 하는 것이 저의 아주 중요한 소감이었습니다. 이효석은 아주 오해된 작가, 그리고 서정소설만을 쓴 어떤 작품이죠? 메밀꽃 필 무렵이죠. 당시 표기법으로 보면 모밀꽃 필 무렵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메밀꽃 필 무렵 같은 서정적인 단편소설만을 쓴 작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가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 서정적 단편소설이라는 것도 다 맥락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효석을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논문도 이제 이효석에 대한 그 편협한 이해, 또 심지어는 오해,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저의 어떤 이효석 공부의 바탕에서 논문을 몇 편 썼고 앞으로도 몇 편 써서 책 한 권을 낼 생각인데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생님들께 전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효석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효석에 대한 오해를 뚫고, 이효석은 단지 서정적 작가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낙엽을 태우면서 같은 산문을 이제 수필을 중심으로 해서 보듯이 이렇게 낭만적이고 현실, 심지어는 그런 일제강점기 어려운 때 무슨 그 낙엽이나 태우고 또 그 장작불 태워서 물 덮여가지고 목욕이나 하고 이런 작가냐, 현실 도피적인 작가 아니냐, 또 그렇게 민중생활이 어려운데 커피 말이죠, 원두커피나 마시고 혼자 그렇게 좋은 고급 커피 마시면 돼? 이런 식의 세간의 오해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일제강점기의 가장 중요한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 이효석이다. 단순히 이체를 띈 작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효석이야말로 한국 문학, 현대 문학에 있어서, 현대 소설에 있어서 이효석은 정말 없으면 그만큼 한국 문학이 편협하고 좁고 또 문학성 면에서도 참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런 문학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 이효석의 진면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효석의, 이제 우리가 이효석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효석의 출생부터 이제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겠죠. 이효석은 도대체 어디서 났으며 어떤 사람, 어디서 성장했고 하는 얘기부터 간단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이효석은 지금 강원도 평창군에서 출생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요. 그러니까 그 대개는 그 메밀꽃 필 무렵에 배경이 어딥니까? 강원도 평창군 봉평에서 이제 오일장 같은 장을, 이제 이게 장돌뱅입니다. 주인공이 허생원이죠. 이 허생원이 장돌뱅이로서 봉평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주막집에서 술 한잔 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산길을 걸어서 그 옆에 있는 70리길이라고 하는 대화 쪽으로 밤새 걸어가서
그래서 이제 대화장에 그 닿아야만 이제 대화장터 5일장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봉평장에서 대화장으로 넘어가는 그 밤의 산길에 옛날 일을 추억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호석 문학을 기념하는 그런 시설, 공간, 뭐 또 이호석, 심지어는 이호석 부부의 그 묘소까지도 지금 봉평으로 다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이호석의, 그러니까 이호석의 생가가 또 태어난 곳이 봉평 아니냐, 이런 이제 세간의 오해도 있었고, 또 이 봉평 분들이 이호석 문학을 선양하는 사업을 많이 했고,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그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봉평 지역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호석의 고향, 태어난 곳도 봉평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왔고, 또 그렇게들 알고 계셨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럼 어디냐? 강원도 평창군이기는 한데, 평창군에서도 옛날 지명 그 주소로 보면 진부면 하진불이 196번지에서 났다. 이것이 이제 유족의 주장이기도 했고, 실제로 또 그렇게 다 호적이라든지 이런데 선명하게 나오니까요. 이우연 선생도 봉평 쪽에서 이호석을 중시하는 것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출생지는 진부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오해가 하나 더 있었던 것이죠. PPT의 사진으로 제가 이호석의 학교 때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몇 컷을 올려드렸습니다. 학사모 쓴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죠. 이호석은 이제 그 여기 평창에서 출생을 해서 그 진부에서 출생한 거죠. 평창군 진부면에서 출생을 해서, 그리고 어린 시절에 서울에 가서 잠깐 살기도 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제 그 집안에서 이제 그 공부를 수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립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에 가서 이제 경성제일고보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경성제대, 일본이 제국 시절에 세운 6개 학교 중에 우리 조선의 경성제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경성제대 법문학부에 영문과를 졸업을 했죠. 그 법문학부 들어가서 예과 2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영문과로 진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영문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영문학 공부 뭘 했느냐? 영문학 중에서도 존 밀링턴 싱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극작가,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 한국에서 영문학 하는 사람들도 물론 뭐 영국의 그 영문학도 중요시했습니다만, 제임스 조이스라든지 예이츠라든지 그 다음에 존 밀링턴 싱이라든지 이런 아일랜드 작가들의 그 영문학, 그 뭐 아일랜드가 영국에 그 병합돼서 오랫동안 그 밑에 복속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우리가 일제 강점하에 있었으니까 아일랜드 극작가들의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청년 시절에 이호석의 사진이라든지, 또 작가가 돼서 또 이호석의 사진이라든지, 또 잡지에 실렸던 자기 이호석의 작품과 더불어서 실렸던 그 사진인데, 잡지에서 제가 떼어왔습니다. 물론 예전에 알려졌던 사진입니다만, 아주 작가답게 그 상당히 그 안경 쓰고, 또 머리는 아주 그 뭔가 퍼머넌트 그런 느낌이 나는 그 양복에 아주 멋스러운 그 청년 작가 그 이호석의 사진이 있어서, 그것도 이렇게 드렸고요. 또 이제 화분이라는 꽃가루, 그냥 이렇게 식물 키우는 화분이 아니라 꽃가루 화분 있지 않습니까? 그 화분이라는 장편 소설을 내고서 이호석이 여러 그 초대객들과 더불어서 출판 기념회 하는 사진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그 여러 사람 나온 화분 출판 기념 성황이라는 신문 기사에서 따온 그 사진 말고, 그 밑에는 또 어떤 사진이냐면, 이호석이 경성제대 법문학부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은사가
취직 자리를 알아봐 준다고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에 검열하는 데를 검열계에 취직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름인지 한 달인지 뭐 보름이라고도 하고 한 달이라고도 합니다만 아주 짧게 그 취직을 했었습니다. 취직이 어려운 시절이기도 했던 거죠. 20년대 말. 그러니까 그 30년대 초 아주 그 불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까? 여기는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생각을 해서 거기 사표를 내버리고 자기 아내 이경원이 어디 사람이냐면 저 함경북도 경성. 그러니까 서울을 일제시대 때 경성 게이조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와는 다른 이제 함경북도 경성의 고향이었는데 거기 가서 그 농업학교에 가서 영어 선생을 했습니다. 경성 농고에 가서 영어 선생을 하고 그러고 있다가 평양 숭실전문대학에 영문과 자리가 나서 영문과 교수로 갑니다. 근데 이 평양 숭실이 신사참배 거부하는 그런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학교죠. 학교가 1939년에 폐교되기에 이르니까 대동공업전문이라는 데로 학교를 옮겨서 거기서는 영어 가르치고 독일어도 가르쳤다고 하죠. 여기 이제 칠판에 영시를 써서 가르치고 있는 대목인데요. 이 영국 시인 시더라고요. 그 영국 시인의 시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호석의 모습도 제가 이제 사진으로 담았고요. 그 다음에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있고 그 앞엔 유성기 그 추금기가 있고 그 이호석이 아주 정장을 하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호석은 상당히 서양풍의 생활 양식들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 자기 생활 속에 끌어들였던 사람입니다. 또 아주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쇼팽을 피아노로 칠 줄 알았다고 하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이제 쇼팽이 뭔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호석은 서양식 생활 어떤 양식들 이런 것들을 잘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평창 진부에서 태어나서 아주 캐캐 묵은 산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영문학 공부하고 그리고 그 영문학이 매개가 돼서 아일랜드 극작가도 연구를 했지만 또 동시에 서양식의 그런 생활 양식을 즐길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그 밑에 이제 사진이 또 있는데요. 이 사진은 가족 사진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로서 큰애가 이제 이우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은 그 어머니가 그리고 이호석 부인이 그 이호석 죽기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연이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불행한 가족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아마도 이호석의 그 무릎 위에 옆에 앉아있는 아이가 이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에 그 여자애인데 이렇게 세라복처럼 돼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게 이남이 여사가 아닐까, 나중에 큰딸이 아닐까. 그 옆에 이제 그 부인은 당연히 이경원 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족 사진 밑에 사진은 이호석의 말년 사진인데 왠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런지 이 사진에 왠지 생명의 빛이 약간 사그러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이호석의 그 소설 세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 메밀꽃 필 무렵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메밀꽃 필 무렵이 아주 서정적인 소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메밀꽃 필 무렵을 둘러싼 오해라고 하는 것은 이호석의 어떤 작가로서의 가치를 그만큼 깊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좁히는 것이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은 제가 PPT에 올려놓았습니다. 다 올려놨다는 게 아니라 첫 페이지를 올려놓았는데요. 조광이라는 잡지에 1936년 10월에 발표한 것입니다. 근데 이 조광이라는 잡지는 조선일보에서 내던 월간지였어요. 여기에 이제 36년 10월에 발표한 잡지인데 이 주인공이 허생원이라는 장돌뱅입니다. 잠깐 전에 말씀드렸듯이 봉평장을 마치고 술 한 잔 걸치고 그리고 이제 동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젊은 청년입니다. 젊은 잘동뱅이하고 또 다른 이제 인물하고 셋이서 이제 산길을 도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대화장에 이제 밤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죠. 허생원이 자기의 아름다웠던 과거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대목이 아주 이제 소설에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데, 근데 이 소설은 서정적 소설로 널리 알려져 있고, 동시에 그 이 밤의 산길을 갈 때의 그 메밀밭, 메밀꽃밭의 그런 그 아름다운 전경을 아주 서경적이면서도 서정적으로 묘사한 대목이 아주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을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사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사너리는 온통 모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붓한 달빛에 숨이 막혀 하였었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계로 흘러간다. 참 이 대목은 누군가 낭송을 잘하는 사람이, 낭독 잘하는 사람이 읽으면 아주 기가 막히는 그 하얀 그 모밀꽃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얀 꽃이, 안개꽃 연상하시면 됩니다. 모밀꽃 못 보신 분들은 안개꽃입니다. 안개꽃이 모밀꽃하고 과가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확인은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봤고요. 근데 이 모밀꽃에서는 이게 모밀꽃, 그러니까 안개꽃같이 작은 꽃이니까 반으로 이렇게 모아놔서 모아놔야 볼품이 있겠죠. 모밀 꽃밭을 봉평해서 조성을 해놨습니다. 아주 막 몇백 평씩 조성을 해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메밀꽃의 한 가지 특성이 뭐냐면 거름 냄새를 피웁니다. 사람들 인분을 모아가지고 왜 그 곡식들 밭에 그 거름 주려고 그 거름 이렇게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인분 더미 냄새를 풍겨요. 그게 아주 약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밀꽃밭 옆에 가면, 모밀밭 옆에 가면 코를 찡그리는, 이게 코를 막아야 될 정도의, 예민한 분들은 그럴 수도 있죠. 저는 후각이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냄새를 피우는데, 이 이호석의 이 밤의 산길에 하얀 달빛을 받아서 또 하얗게 그렇게 피어있는 메밀꽃밭의 모습은 참 너무나 흰 빛으로 아주 소금을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게, 냄새에 대한 묘사는 여기 없는 것이죠. 그리고 봉평에 바로 그래서 이제 허생원이 옛날 일을 회상합니다. 옛날에 나에게 단 한 번의 로맨스가 있었어. 그때도 똑같이 봉평에서 대화로 넘어가는 때였지. 그때는 홀로 산길을 걸어갔어. 그런데 그 대화 가까웠을 때, 그때 물레방앗간이 있는데 물레방앗간에서 웬 처녀가 울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그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가 봤더니 석서방네 처녀였어. 석서방네 처녀가 혼자 와서 울고 있었는데, 그것은 원치 않는 결혼을 그 집에서 시키는 것 때문에 거기서 가서 이렇게 울고 있었던 것이야. 근데 이제 그 대목은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뭔가 둘이 그런 그 한밤에 그 둘만 있는 물레방앗간에서 뭔가 그 사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무슨 허생원이 완력으로, 폭력으로 그 석서방네 처녀를 범했다. 그러면 그게 겁탈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인연이 맺어졌다라고 얘기가 되고, 그리고 그 석서방네 처녀가 나중에 보면 이 허생원이 왼손잡이인데, 그런데 누구도, 그 동이도, 이 청년 동이가 개울에 빠진
그 허생원을 그 업어가지고 이렇게 개울을 건너가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 동이도 왼손잡이다. 유전학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이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허생원의 단 하나뿐인 자기도 알지 못하던 혈육, 자식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암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봉평에 물레방앗간이 조성이 돼 있어서 이번에 제가 이거 지금 촬영하기 며칠 전에 봉평에 갔었거든요. 물레방앗간 이런 것도 만들어 놨지 하고서 그냥 지나다니다가 의외 그냥 지난번에는 며칠 전에 제가 가서 한번 그 안에까지 들여다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허생원과 허생원과 누굽니까? 석서방네 처녀와의 사연을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사진 찍도록 이렇게 해놓은 그런 이제 세트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마치 허생원이 석서방네 처녀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모양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 물레방앗간 만들어 놓은 거 좋은데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네. 이효성 문학을 무슨 겁탈한 그것에 대한 회상을 아름다운 어떤 인연의 회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그 이효석이 메밀꽃 필 무렵을 썼단 말이야? 전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도대체 이효석은 메밀꽃 필 무렵에서 왜 허생원과 석서방네 처녀로 하여금 이렇게 한밤에 물레방앗간에서 인연을 짓도록 했을까? 그리고 거기서 동이라는 그 청년, 그 아들이 태어나서, 그리고 이 동이도 장돌뱅이가 돼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홀어머니 모시면서 장돌뱅이가 돼서 돈을 벌러 다니는 그런 청년으로, 그래서 그것을 허생원과 동이가 만나도록 했을까? 이거 지금 당장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뭐냐면 이효석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인간의 삶은, 사람의 삶은 어떤 제도와 인습과 법이나 규칙 이런 것을 쫓아서만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도 그것 바깥에서도 사람들의 삶의 인연은 이어지고, 그래서 생명은 이렇게 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또 자식대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의 세속적 삶의 제도나 규칙이나 관습 이것만은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이야기의 하나의 사례로서 바로 이 메밀꽃 필 무렵에 허생원과 동이의 사연을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메밀꽃 필 무렵이 정말 그런 작품이란 말이야. 그냥 어떤 달빛 아래 메밀꽃밭 주변을 이렇게 아주 한가롭게 다음 그 장터를 향해서 걸어가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그 고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전달한 것 아니야? 이효석은 그렇게 단순한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PPT를 보시면 두 개의 3부작이 있다. 뭐냐? 영서 3부작이라는 것과 또 제가 자유 3부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자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3부작 이렇게 임시로 명명한 겁니다. 그 명명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영서 3부작이라는 건 뭐냐면, 영서 지방이 어딥니까? 대관령을 사이에 두고 영동하면 강릉 쪽에 그 해안가 쪽으로 내려가는 영동이고, 그리고 이쪽 그 대관령의 서쪽은 영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효석이 태어난 곳인 평창, 진부, 또 그리고 이 메밀꽃 이야기를 하는 봉평, 여기가 영서인 거죠. 원주라든지 이렇게 평창이라든지 이런 쪽은 영서지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고향의 이야기를 해놓은 작품이 3개의 연작이 있다. 그게 뭐냐?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이 있고, 개살구라는 작품이 있고, 산엽이라는 작품이 있다. 근데 이 세 작품이 다 공통적 특질이 뭐냐? 이 마을의, 고장 마을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고을에서 사는 사람들이 왜 그 마을에는 항상
마을에서 지켜야 될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고 법도가 있고 윤리가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지키질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무도한 사람들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이제 동네의 어떤 관습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지만 항상 사건이 벌어지는 건 뭡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일이 이렇게 사건이 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 것이 이제 소설적 이야기의 소재가 되고 또 주제로 끌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밀꽃 필 무렵은 혼자 있는 작품이 아니고 개살구라는 작품, 산엽이라는 작품, 이런 고향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소재로 삼은 이야기인데, 이 작품들의 주된 그 모티프, 이야기 소재, 자, 이야기 소재 이렇게 하는 데서 딱 끊어졌어요. 이 이야기 소재들이 결국은 단순히 자연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은 그 자연적 본성은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제도와 관습의 보호 울타리 안에서만 인간의 삶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 그것을 넘어서서도 생명은 이어져 가고 삶은 면면을 흘러가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로서 메밀꽃 필 무렵이 그 중에 가장 아름답게 아주 그 분량도 적당하고 그러면서 잘 구성된 이야기가 바로 메밀꽃 필 무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효석이 이렇게 이런 인간의 어떤 자연적 삶에 대해서 옹호하게 된 것, 이것은 이효석이 존 밀링턴 싱이라는 그 아일랜드 극작가, 농촌을 무대로 한 그런 농부들의 자연적 삶의 고귀함에 대해서 쓴 극작가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작가를 학부 졸업 논문을 쓴 것과도 관련이 있고요. 또 이효석이 영문학 하면서 중요시한 작가가 토마스 하디의 중요 작품이 뭡니까? 테스죠, 테스. 이 테스, 더버빌가의 테스. 영화로도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소설도 그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테스는 그 별과 같이 아름다운 고귀한 본성을 가진, 타고난 것은 고귀한 본성을 가진 여성인데, 그런데 가부장적인, 그리고 이제 특히 당시 테스가 살던 그런 영국의 성공회와 그리고 귀족제도, 이런 속물적 가치들에 의해서 훼손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 바로 테스죠. 그래서 토마스 하디를 매우 중시했고, 또 동시에 D.H. 로렌스, 아들과 연인, 무지개, 이런 작품들, 또 채털레이 부인의 사랑, 이런 작품 에로티시즘 작품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인간의 어떤 자연적 삶의 가치를 옹호했던 그런 작가 토마스 하디에서 D.H. 로렌스로 오는 그런 계보를 중시했던 이효석의 문학적 가치관이 바로 이 영서 3부작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효석은 그걸 넘어서서, 제가 자유 3부작, 이름이 촌스러워요. 근데 그 3부작 뭡니까? 산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또 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영라라는 작품이 있어요. 영라는 뭐냐면 소라입니다. 소라. 그런데 이 세 작품은 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 농촌이든 도시든, 도시에는 또 학교가 있죠. 학교가 있으면 재단이 있고 비리가 있고, 또 학교가 있으면 총독부의 권력이 미치죠. 교육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학생들이 거기에 저항합니다. 그러면 저항하다가 퇴학당할 위기에 처해서 주인공이 고향 마을에 돌아옵니다. 지금 들이라는 작품 얘기예요. 그 들이라는 작품에 어떤 순박한 여성을 만나는데 두 남녀가 몇 번 만난 끝에 자연스럽게 그 남녀 관계가 이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이 준보가 주인공인데, 준보는 그 여성과의 관계를 아주 고민합니다. 죄의식 같은 것을 느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성은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자책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더라. 그런데 이제 학교로부터 소식이 옵니다. 이제 퇴학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하기 전에 자기와 같이 그렇게 퇴학을 이미 당했던 그런 친구하고 같이 들에 나가서 야숙을 합니다. 들에 나가서 일종의 캠핑 같은 건데 야숙을 하는데, 들에 나가서 잘 때 처음에는 들이 무서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밤 지새면서 보니까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 그런데 공포는 저 사회, 즉 도시로부터 왔다. 학교에서 퇴학 처분이 내리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이 산이라는 작품, 들이라는 작품, 영나라는 작품, 이 산도 참 문제적인데요. 참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아름답기 이를 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인용을 해놨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이 중실이라는 머슴입니다. 머슴이 주인집 영감한테 오해를 받아요. 자기 첩이었던가요? 그렇습니다. 너 내 이제 아내하고 무슨 통정한 것이 아니냐. 근데 원래 구두쇠에다가 몹쓸게 굴고 그러니까 이 김에 이런 오해까지 받고 이런 나쁜 주인 영감에게서 떠나야 되겠다. 그럼 어디로 떠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좋은 주인 찾아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행랑 머슴이라 해도. 그리고 또 그것이 싫으면 아예 도시로 나가서 날품팔이를 하든 노동자가 되든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실이라는 머슴은 그거 다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산은 바로 농촌이든 도시든 인간이 살아가는 세속적 삶, 부조리를 갖고 있는 그런 그러면서 인간을 이렇게 옥죄어 들어오는 그런 세계에 대한 대립 지점으로, 대립 공간으로서 산이 딱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소설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읽어보면 스토리도 별로 없네, 왜 이렇게 싱거운 작품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의미를 잘 놓고 보면 산이라는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산에 들어가서 한 계절을 지난 중실은 자기 자신이 이제 산속 나무들처럼 자기도 나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낙엽 속에 파묻혀 앉아 깨금 헤이즐넛입니다. 알뜰히 봐주는 중심은 이제 새삼스럽게 그 향기를 생각하고 나무를 살피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것을 한데에 합쳐서 몸에 흠뻑 젖어들어 전신을 가지고 모르는 결에 그것을 느낄 뿐이다. 보는 것이 아니라 느낄 뿐이다. 산과 몸이 빈틈없이 한데 어울린 것이다. 눈에는 어느 결인지 푸른 하늘이 물들었고 피부에는 산 냄새가 배었다. 다심할 때의 지폭대기보다도 부드러운 나뭇잎, 여러 자 깊이로 쌓인 깨금잎, 가랑잎, 떡갈잎의 부드러운 보류 속에 몸을 파묻고 있으면 몸뚱어리가 마치 땅에서 솟아난 한 포기의 나무와도 같은 느낌이다. 소나무, 참나무, 이런 모든 나무들 총중의 한 대의 나무다. 두 발은 뿌리요, 두 팔은 가지다. 팔을 베이면 피 대신에 나무진이 흐를 듯하다. 잠자코 섰는 나무들의 주고받는 은근한 말을, 나뭇가지의 고개짓하는 뜻을, 나뭇잎에 소근거리는 속심을, 속마음을 총중의 한 포기로, 그 나무들 여러 포기들 중에 한 포기로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해가 쪼일 때 즐거워하고 바람이 불 때 농탕치고 날 흐릴 때 얼굴 찡그리는 나무들의 풍속과 비밀을 역력히 번역해 낼 수 있다. 물론 몸은 한 포기의 나무다.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한 계절 지나고 나니까 자기 몸이 완전히 다른 나무들처럼 자기도 나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을 베이면 나무진이 흐를 것 같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쵸? 산과 몸이 빈틈없이 한데 어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드러운 그 나뭇잎들의 보류 속에 몸을 파묻고 있으면 마치 자기 자신이 땅에서 솟아난 한 포기의 나무와도 같다. 두 발은 뿌리요, 두 팔은 가지다. 살을 베이면 피 대신에 나무진이 흐를 듯하다. 그래서 자기가 나무가 됐으니까, 같은 종류가 됐으니까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 나는 저 산 밑에 세속 세상에 부조리한 그런 계급도 있고 계층도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막 윽박지르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주인 영감 이런 거 없다.
나는 이 자연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중시를 통해서, 이호석은 바로 이 삼부작 산, 그리고 들, 그리고 영라, 소라. 소라에서는 어떤 얘기가, 퇴역 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한 학보라는 인물에게 말이에요, 친구가 선물 상자를 하나 보내옵니다. 소포를 보내요. 소포를 딱 열어보니까 풋볼이 들어있습니다. 풋볼이. 왜 풋볼이 들어있을까요? 개구리와 풋볼,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필연의 메인 삶을 살지 말고 바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연에 맡겨서 이 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라. 이것이 그 소설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아주 흥미롭죠? 그러면 이호석이 이렇게 자기 고향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산이라든지 뭐 들이라든지 이런 농촌 지역에서 벌어진 이야기만을 주로 소재로 소설을 썼느냐 하면, 이호석은 굉장히 세계가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일제강점기에 1931년에 만주사변 나고, 그러면서 일본이 32년에 만주국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만주국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하얼빈이 있죠. 하얼빈. 원래 러시아가 개발한 도시였는데, 개척한 도시였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중국 쪽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만주국의 중요한 도시가 됐는데, 여기가 말이죠, 사실 그때 당시에 하얼빈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그 크고 작은 민족들 다 합쳐서 약 50개 민족이 거기 살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요. 러시아 사람들 많이 이제 그 러시아 혁명, 소비에트 혁명 난 다음에 망명해가지고 러시아의 지식인이나 예술가들, 그 다음에 이제 귀족 계급들, 이런 사람들 망명해 와서 러시아랑 가까우니까 거기서 많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독일계 러시아인들이 또 들어와 있었고, 유태인들이 들어와 있었고, 이래서 동양 속의 서양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그 하얼빈을 이호석이 말년에 여행을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화분이라는 꽃가루라는 장편 소설이 있죠. 그것은 그 소설에 거두절미하고 미란이라는 여성과 영훈이라는 음악하는 남자가 둘이 이제 젊은 주인공들인데, 이 둘이 만주로 이주해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만주로 이주해 가면서 영훈은 작곡가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꿈꾸는데, 그 음악은 단지 동양적인 음악이 아니고 또 단지 서양적인 음악도 아닙니다. 그 이호석은 어떤 작가였냐면, 동서양 문화의 융합 또는 가장 우수한 것들을 모아서 두 세계가, 두 문명권이 서로 그 가치를 통합해가는 그런 어떤 세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사회, 그런 문화, 그런 문학, 예술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훈이라는 그 젊은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작곡가니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호석 자신의 세계에 대한 이상, 자기가 꿈꾸는 아이디어라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PPT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구라파주의는 곧 세계주의로 통하는 것이어서 그 입장에서 볼 때 지방주의 같이 깨지 않는 감상은 없다는 것이다. 진리나 가난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은 공통되는 것이어서 부분이 없고 구역이 없다. 어렵죠? 진리나 가난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은 공통되는 것이다. 그것은 부분이 없고 구역이 없다. 이곳에 가난한 사람과 저곳에 가난한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곳에 가난한 사람과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즉 부자들 사이의 거리보다 도리어 가깝듯이,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것끼리 구역을 넘어서 친밀한 감동을 주고받는다. 이곳에 추한 것과 저곳에 아름다운 것을 대할 때 추한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에서 같은 혈연과 풍속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같은 진리를 생각하고 같은 사상을 호흡하고 같은 아름다운 것에 감동하는 오늘의 우리는 한 구석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요, 전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동양에 살고 있어도 구라파에서 호흡하고 있는 것이며, 구라파에 살아도 동양에 와 있는 것이다.
지금 제 강의 듣고 계시는 우리 포토맥 선생님들 미국에 살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한국 구석에 살고 있는 저와 같은 시대를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호석은 지리적 영역을 넘어서 문화권이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의 공통성의 교류, 공통적 가치의 추구를 꿈꾸었고요. 그것은 뭐냐? 첫째, 진리. 진리는 동양 사람만 진리라고 생각하고 서양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진리성이 부족한 것이죠. 둘 다, 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진리라고 생각해야 진짜 진리. 동양에서만 미인이라고 생각하고 서양에서만 미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미인은 아니다. 두 아름다움, 둘 다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움일 때 진짜 아름다움이다. 우리가 어떤 사루비아 꽃을 보고 그거 꽃 이쁘다, 장미꽃 예쁘다, 그 예쁘다고 감탄하는 그 공통성의 강도와 크기만큼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동시에 가난한 것, 이것은 이호석이 원래 대학 다닐 때 마르크시즘을 수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 동맹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그런 그 예술사조에 공명한다는 뜻에서 심퍼사이저, 동반자 작가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었고, 결국은 이제 카프 문학 사상에서는 좀 멀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카프 마르크시즘의 중요한 사상의 일부로서 가난한 자들의 연대, 가난한 자들끼리 서로 가깝게 여기고 이렇게 그 교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상을 이호석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마르크시즘적 혁명이나 이런 것을 옹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마도 인본주의적 사상의 일부로서 바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또 가난한 자들의 어떤 친밀성의 형성, 이런 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호석은 영문학을 공부했던 사람답게, 그러나 한국 작가로서의 어떤 동양 작가로서의 의식도 버리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동양에 살고 있어도 구라파에 호흡하고 있는 것이며 구라파에 살아도 동양에 와 있는 셈이다, 이런 작품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호석은 이제 하비빈이라는 단편 소설, 그리고 또요 플리피라는 단편 소설, 중편에 가까운데 단편 소설입니다. 이런 작품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일본이 전쟁을 참 가열차게 계속해서 했죠. 어떤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1894년 청일전쟁, 일본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 10년 후에 러일전쟁, 또 일본이 이겼죠. 그 다음에 1931년에 만주사변, 만주전쟁, 일본이 또 해서 만주를 집어삼켰죠.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1937년에 중일전쟁, 중국 대륙으로 쳐들어갔죠. 그 중일전쟁의 연장선상에서 1941년 12월 8일에 태평양 전쟁, 진주만 습격을 하지 않습니까? 기습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진주만 기습이 있던 12월 8일, 미국 날짜로는 12월 7일, 12월 8일에 평양에서 이호석이 소설 한 편을 탈고를 합니다. 탈고 날짜를 밑에 써놨어요. 그것이 바로 플립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플립이라고 하면 제목이 왜 이래? 무슨 얘기야? 플립이라는 소설은 미국의 월트 휘트먼, 아주 미국의 유명한 시인 아닙니까? 이 월트 휘트먼의 그 시집 이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Leaves of Grass. 플립이라는 이 정말 전무후무한 가치를 가진 월트 휘트먼의 이 시집 제목을 따서 플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플립은 어떤 얘기냐? 이제 아내 이경원이 죽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명으로는 왕수복이라는 기생 출신의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호석이 이 여성과 이제 어떤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왕수복이 기생 출신이고 남자 관계 복잡하고 왜 그런 여자를 사귀냐, 너랑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호석은 그 여성과 사랑을 이어나가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 보면 준보라는 주인공이 바로 이호석의 분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이 옥실이라는 옥실 외자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옥실이라는 여성은 바로 왕수복의 분신이라고도 모델 삼아서 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소설 속에서 사랑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PPT에 월트 위트만 사진도 갖다 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고 리브 오브 그레스라고 하는 이 시집이 어떤 거다 이런 얘기 간단히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 준보와 옥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효석과 왕수복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놨는데, 이 소설이 행간을 읽어보면 반전 소설입니다. 지금 일본이 야 대동아주의, 미국이랑 싸워야 돼, 서양이랑 싸워야 돼, 서양 문명은 끝났어, 이제는 아시아인들은 아시아인들끼리 단결해서 전쟁 가자, 진주만 공습하고 서양 상대로 이겨야 동양 사람 황색 인종들끼리 잘 살 수 있어. 원래 한국인들이 백인들보다 피부가 더 하얗다는 말이 있죠. 진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막 선전을 막 하고 전쟁 동원을 할 때 이효석이 이 소설 첫 시작할 때 어떤 얘기를 써놓느냐, 등화간제를 합니다. 그 미국 공습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등화간제를 하는 거죠. 등화간제를 하는데, 그런데 이 등화간제 방공 연습도 하고 이래요. 우리 다 조금 나이만 먹은 사람들은 등화간제가 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적기에 공습에 그 대비해서 방공 연습하는 거죠. 그 장면을 지금 평양에 사는 이 준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 평가하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공 연습이 시작된 지 여러 날이 거듭되어 밤이면 거리는 등화간제로 어둠 속에 닫혀졌다. 완전히 캄캄한 것이에요. 몇 날의 밤에 소요를 산책을 계속하는 두 사람은 외딴 골목을 골라 걸으면서 단원들의 고함을 들을 때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없지 않았으나, 거슬리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원들이 야 등화간제하는데 어딜 돌아다녀, 빨리 들어가 하고 단원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그 야단치고 또 막 단속하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없지 않았으나 평생의 중대한 시기에 서 있는 준보에게는 그 정도의 사생활의 특권쯤은 그다지 망발이 아니리라고 생각되었다. 왜냐? 사생활의 특권쯤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 등화간제 해도 나 산책하러 돌아다녀도 된다. 사실은 안 되죠. 지금 일제 말기로 접어들면서 얼마나 험악한 시대고요. 그때 당시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급령이 발동이 됩니다. 그게 사회안전법 그런 것의 전신이에요. 뭐냐면 얘가 옛날에 사상범 죄를 지었는데 앞으로 또 지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 감옥에 그냥 예방 구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에 이어서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보호 관찰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보호 관찰 당해야 된다를 넘어서서 어떻게 잡아가둘 수 있어. 그냥 혐의 아니 너 눈빛 보니까 수상한데 하는 것만으로 잡아가둘 수 있다. 그런 시대인데요. 등화간제 하라면 해야 되죠. 방공연습 철저히 하라면 해야 되죠. 그런데 나 그 정도 밤에 사생활 특권쯤은 누려도 돼. 점점점. 나 낮에 국민으로서 의무 많이 했잖아. 그 점점점 생략된 대목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헐어진 가정을 쌓아서, 지금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가정이 허물어졌다 이거야. 헐어진 가정을 쌓아서 새로운 생활을 설계해야 하고 고독을 다스려서 보다 높은 사업을 이루어야 함이 인간 경영에 주어진 영원한 과제인 까닭이다. 나 가정을 잃었어. 지금 보다 높은 사업 뭐예요? 가정을 이뤄서 가족의 생활을 영위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국가 목적보다 더 중요하다. 심지어는 그렇게도 행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을 해요. 자멸의 길을 버리고 창조의 길을 찾아야 함이 인류의 행복을 가져오는 까닭이다. 자멸의 길이 뭡니까? 바로 전쟁. 너네 자멸의 길을 가고 있어. 죽을 짓 하지 마. 전쟁은 자멸이야.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그거 아니거든. 창조의 길을 가야 돼. 창조가 뭐예요?
바로 헐어진 가정을 세워서 사랑을 통해서 다시 남녀 관계를 부부로 또 가족을 새롭게 이루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뭐예요? 아이 낳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인류의 행복을 가져오는 거지 전쟁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야, 이효석이 일본어 소설도 썼다는데 국민문학 한다고 장려하니까 일본어 소설도 썼다는데 그건 뭐야? 일본어 소설 중에 몇 편 쓰긴 썼습니다. 근데 이효석은 일본 국책의 뭐 내선 통언이다 이런 거를 뭐 적극적으로 그것을 중요시해야 한다 이런 식의 소설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호노카나 히카리 그러니까 은은한 빛이라고 하는 소설 그거는 일본에서 그 발행되는 일본인들 읽으라고 하는 잡지 문예 한자로 쓴 문예 우리가 한국전쟁 그 직후인가요? 전에 나왔던 우리 한국 잡지 문예 말고 일본 잡지 일본인들 읽는 일본 작가들 쓰는 잡지 문예가 있는데 그 문예에다가 이효석이 일본어로 소설을 썼습니다. 은은한 빛. 우기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양에 그 옛날 유물들 많이 그 발굴됐거든요. 고구려 도검, 고구려 칼이 발굴이 됩니다. 근데 홀이라는 일본인 관장이 자기들 그 역사박물관에 그 평양에 이제 박물관장으로 나오거든요. 박물관장이 야, 그 도검 좀 우리한테 팔아. 그거 좀 거기다가 집어넣을게. 그 박물관에다가 집어넣을게. 이 우기라는 청년이 고구려 역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죠. 한국의 고대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죠. 우기 뭐라고 하느냐? 그 칼에 빛나는 빛이 뭡니까? 그게 은은한 빛이에요. 고구려 시대의 칼의 은은한 빛. 우기 생각합니다. 이 칼을 절대 호리관장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고구려 정신 이거 호리관장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역사 왜곡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 평양이 한사군인 낭낭군 지역이라고 떠들고 그래서 베이징 중국 베이징의 유리창이라고 해서 고대 그 옛날 유물들 파는 거 거기서 한대 유물을 잔뜩 역사학자가 조선 총독부 돈으로 사 와가지고 조선 총독부에 지금 한국 역사박물관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낭낭군 유적이라는 게 평양에서 출토된. 근데 이 역사학자가 그거 사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낭낭군 유적 발굴한다고 하면서 가는 족족 여기도 나왔네 여기도 나왔네 해가지고 그거 물건 갖다가 지금 한반도를 한나라가 한사군 설치했던 그 유적이다 해가지고 그 유물 이거다 이게 증거다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북한 지역이잖아요. 평양에서 그 대대적으로 평양 근처에 유적들을 발굴했어요. 그것은 낭낭군 한사군의 하나인 낭낭군이 아니라 고조선이 멸망한 후 단재 신채호의 역사 연구에 의하면 고조선 멸망 후 동이족 계열의 이 사만의 사람들 나중엔 사만이 되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는데 이 동이족 계열의 사람들 고조선의 유민들이 70개 열국으로 흩어지는데 지금 대동강 그 한반도 대동강 근처에 평양 근처에는 최씨 낭낭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낭낭국이 있으니까 공주가 있죠. 낭낭공주. 왕자호동과 낭낭공주. 낭낭공주와 왕자호동. 낭낭공주가 누구냐? 바로 최씨 낭낭국의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왕자 대무신왕의 3대인가요? 3대 왕이죠. 대무신왕의 서자 호동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죠. 동이족 계열이니까 언어도 통하고. 그래서 결국 사랑에 빠진 그 낭낭공주가 자명고를 찢어서 결국 고구려 병사들이 쳐들어와서 다 낭낭국이 멸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낭낭국 유물관을 북한이 지금 기념관 같은 거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사군 어디 있었느냐? 한반도 안에 없었죠. 요즘 그런 것들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효석은 역사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 고구려 도검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작가 정신, 민족 정신, 일본 사람들한테 팔지 않겠다 한 그런 작가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효석은 단지 메밀꽃 필 무렵의 서정소설의 작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갖추고, 그러면서 동양과 서양 문화의 혼합을 통해서 광범위한 교류를 통해서 더 공통적인 인류 삶의 차원을 열어나가고자 했던, 전쟁에 협력하지도 않았고 그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을 아주 비판적으로 보았던 그런 적극적인 의식의 작가였다는 것,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제가 지금 줌도 화면 동영상 촬영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한 6개짜리로 쪼개져 있습니다. 쪼개져 있는 것을 이어붙여서 이제 선생님들께 전달이 될 텐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선생님들 한번 직접 언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제 어줍지 않은 이효석 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